후배가 말하더라고요. 직장인의 글쓰기는 생존이자 권력이 된다고요. 가수는 노래로 말하고 배우는 연기로, 직장인은 글쓰기로 말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직장인은 쓰기 싫어도 글을 써야 하죠. 각종 보고서에 기획서에 간단한 일지까지 써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글쓰기 뛰어난 직장인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0% 정도는 글쓰기를 통해 인정받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지만 나머지 80%는 오늘도 어제와 같은 글쓰기를 반복하며 업무 시간을 그저 살아낼 뿐이죠. 글쓰기는 직장인에게 기회가 됩니다. 회사에서 일 잘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글쓰기인데요. 반대로 열심히 일하고도 글을 쓰지 못하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잘러가 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지식을 톡톡하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생활 속에서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 그 비법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글은 자신의 삶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글쓰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현상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명쾌하게 분석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하는 것이죠. 글이 원활한 의사소통의 매개가 되려면 독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독자의 연령부터 성별, 취향, 성격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사람은 느끼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느낌과 생각은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은 자신의 삶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윌터옹이 주목했던 것은 문자를 쓰는 행위로 사람들의 의식이 재구조화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보사회가 되면서 사고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획일화된 현상을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열린 사고입니다. 읽고 생각하고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 결국 읽고 생각하고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장에서는 자료 수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조사는 왜 필요할까요? 바로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이 아닌 사실을 조사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죠. 자료는 크게 1차와 2차 자료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구분은 수집 방법에 따라 나눠집니다. 1차 자료는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 면접, 관찰, FGI, 패널조사, 실험조사가 있습니다. 2차 자료로는 간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검색, 문헌조사, 뉴스, 잡지, 서적, 사례조사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1차 자료의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1차 자료는 당면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실험, 설문조사, 면접을 통해 조사자가 처음으로 창출한 자료라는 점. 두 번째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하거나 구축하기 때문에 조사자가 조사 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결과와 자료라는 점. 세 번째는 강의 만족도 조사, 고객 만족도 조사와 같이 조사 방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차 자료 수집은 2차 자료 수집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먼저 장점입니다. 1차 자료는 응답을 통해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조사 자료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접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독창성을 보유하고 있고 비언어적인 행위와 감정 표현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죠. 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시 확인이 가능하고 조사자와 조사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2차 자료에 비해 시간, 조사 비용, 인건비 등이 많이 소요되고 자료 수집이 여러 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대면으로 응답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1차 자료 수집 과정입니다. 자료 조사를 하기 전에 꼭 체크해봐야 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인가? 두 번째는 인터넷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인가? 세 번째, 기획한 조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자료인가입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것은 바로 조사 기획 단계에서 이용하는 워크시트입니다.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해 적는 것이죠. 기획 단계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시간, 인력,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1차 자료 수집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대인면접법, 우편조사법, 전화조사법, FGI가 있습니다. 먼저 대인면접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인면접법은 질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고 다른 조사법에 비해 회수율이 높고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면접자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원거리 조사가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부재자는 면접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우편조사법은 원거리 조사도 가능하고 부재 시에도 조사가 가능하고 응답자가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응답이 가능하지만 회수율이 가장 낮으며 질문지의 회송 기간이 통제 불가능해 추가 질문이나 불확실한 응답에 대한 규명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조사법은 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되고 단시간 내에 조사가 가능하고 오류 개입이 적지만 통화 시간이 5분 이하, 문제 유형이 제한되며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단순하고 스팸으로 오인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차 자료 수집 방법 중 하나인 FGI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FGI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의미하는 말로 소수의 응답자 집단에게 특정의 주제에 대해 인터뷰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소수의 응답자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 주제에 대해 사회자가 주관이 돼 자연스러운 질문과 토론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인터뷰라고 할 수 있죠. 또한 FGI는 표적 집단 토의법으로 소수의 응답자 집단에게 특정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게 하죠. 이 방법을 통해서는 짧은 시간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비교적 비용이 적게 소요되지만 응답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터뷰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FGI 워크시트 예시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2차 자료 수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면한 조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하죠. 이러한 2차 자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부기관, 회사, 공공단체 또는 개인 등 조사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 이미 구축된 자료라는 점. 두 번째는 이미 존재하는 자료로 자료 수집 시점에서 시간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것. 세 번째는 시간과 비용의 경제성이 높으며 개인이 수집할 수 없는 방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일수록 신뢰성이 높고 1차 자료 확보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2차 자료는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자료 획득이 가능하며 이미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사 비용,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의 활용으로 다량의 2차 자료를 짧은 시간에 조사할 수 있고 전문기관 자료를 인용하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반면에 2차 자료가 조사자의 조사 목적에 완전히 적합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조사하는 주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기 차이에 따른 자료가 오래되었을 수 있고 만약 자료에 오류가 있을 시에 확인이 불가하며 자료가 비전문가가 제작한 경우가 많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자료의 평가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차 자료는 적합성, 정확성, 일치성,
실효성의 4가지 평가 요소로 검증할 수 있는데요. 적합성에는 자료가 조사 목적과 적합하는지 확인하고 측정의 단위와 구간의 적합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확성에서는 자료를 공포한 기관의 능력, 평판, 전문성과 조사 방법을, 일치성에서는 2개 이상의 자료원을 조사한 후 비교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하죠. 마지막 실효성에서는 너무 오래된 자료는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자료의 정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목, 단위, 내용, 출처, 주석 5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자료의 핵심 내용을 제목으로 표현했는지, 자료의 기본 단위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서의 특징에 맞게 가공했는지 살펴보고 신뢰성을 제공하는 2차 자료의 출처를 기재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관한 보충 설명을 하는 주석을 사용한다면 주변보다 더 작은 폰트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료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보 수집 방법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검색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인터넷 수집,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문지로 만들어 답변을 수집하는 질문지 활용, 조사 대상과 대면 접촉을 통해 질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인터뷰, 조사 대상과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참여 관찰법, 문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문헌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보 수집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목적, 주제와 조사 내용, 조사 대상, 시간 및 경비, 예상 응답률, 모집단의 특성, 질문 민감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부터 알아볼까요? 인터넷 검색은 주로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문서 검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협회나 국가연구기관 같은 되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면 좋겠죠? 이러한 인터넷 검색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 대규모로 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어 조사와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많다는 점, 허위 사실에 대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설문지를 만들어 조사 대상의 답변을 수집하는 질문지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1차 자료 조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조사법으로 현재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방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적합한 정보를 직접 수집할 수 있어 주제와 연관성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대규모 집단의 자료를 수집 가능하고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으며 조사자의 주관이 적게 개입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낮은 회수율과 참여율, 그리고 불성실한 자료 응답을 받을 수 있죠. 또 문맹자에게는 실시하기 어렵고 대표성이 높은 표본 집단을 선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대상과 대면 접촉을 통해 질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인터뷰입니다. 1차 자료조사로 조사자가 직접적으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방식이죠. 따라서 비교적 소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뷰는 문맹자에게 실시 가능하고 자세한 질문을 통해 심층적 정보를 수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응답자에게 직접적인 응답을 들을 수도 있죠. 게다가 응답 과정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정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과다로 소모되고 조사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적은 표본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으로 대변될 수 있고 조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대상과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참여 관찰법입니다. 이 방법은 조사자가 직접 연구 대상자와 생활하면서 행동을 관찰하고 장시간 조사 대상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도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또 자료가 현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솔하며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조사자가 실제 조사 대상과 함께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성과 역동성을 갖춘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찰자의 참여가 있을 시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료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자료를 얻기 때문에 장시간의 시간과 시간적인 수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은 역사 기록, 기존 연구 기록, 통계 자료, 논문 등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 연구입니다. 이 방법은 도서관, 서점, 박물관에서 기록된 문서를 통해 자료를 얻고 서적이나 이미 발표된 통계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죠.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정보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같은 주제에 대한 기존의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고 정보 수집이 용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헌 자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의 문제점과 문헌의 해석에 대한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이디어 찾는 거 너무 어렵죠? 아이디어 발상은 시행착오로 시간적인 소모가 많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은 훈련과 학습을 통해 체득될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체크리스트법, 마인드맵 총 4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좋다. 브레인스토밍은 일정한 주제에 관해 팀원의 자유스러운 발언을 통해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해결점을 찾아가는 방법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의 브레인은 두뇌, 스토밍은 폭풍의 합성어로 두뇌에 폭풍이 치는 듯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뜻인 거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브레인스토밍은 개인보다는 팀별로 사용되는 아이디어 창출 기법입니다.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안과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한 사람보다 다수가 제기하는 아이디어 수가 많으며 수가 많아질수록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레인스토밍에는 중요한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의견이나 타인의 의견에 대해 일체의 판단이나 비판을 의도적으로 금지한다는 점. 두 번째는 아이디어를 내는 동안에는 평가를 해서는 안 되며 아이디어가 다 나올 때까지는 평가를 보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며 최대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아이디어를 결합시키거나 개선해 제3의 아이디어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브레인스토밍의 진행 방법과 사회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선 진행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명에서 8명이 회의를 진행하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고 사전에 회의 안건을 미리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회의를 할 때에는 얼굴이 잘 보이도록 둘러앉고 구체적인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회의를 모두 마친 후 제시된 아이디어 중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사회자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제시를 해야 하며 소수 몇 명이 회의 분위기를 장악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 기록자를 지정해 아이디어를 문서로 작성해야겠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법 2번째는 브레인라이팅입니다. 브레인라이팅은 라이팅을 이용하여 침묵 속에서 진행되어 개인 발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집단 발상입니다. 아이디어가 모이면서 발전시키고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답니다. 따라서 각 참가자들은 아이디어를 라이팅이라는 비언어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됩니다. 브레인라이팅에는 중요한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하지 않고 메모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두 번째는 메모로 아이디어를 교류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마찰이나 상하 계층 간의 위협이 방지됩니다. 세 번째는 심도 깊은 발전된 아이디어 발상이 가능하다는 것. 마지막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의 과정 중에 아이디어가 수정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브레인라이팅의 진행 방법과 사회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선 진행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의 경우 4명에서 6명 소그룹으로 세분화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소그룹은 안건이 적혀있는 워크시트를 제공받고 용지에 적힌 안건의 아이디어를 적고 테이블에 제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용지를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힌트를 얻어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작성합니다. 이때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미 다른 사람이 적었다면 이를 참고해서 구체화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회자는 주제를 정확히 제시하고 워크시트 교환과 분배를 주관하게 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법 세 번째는 체크리스트법입니다. 체크리스트법은 사전에 체크할 사항을 준비하며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 발상법입니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아이디어 발상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주어진 질문에 따라 사고를 전개시켜 문제의식을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신의 생각을 종이 위에 지도 그리듯 이미지화시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발상법인 마인드맵입니다. 이 방법은 핵심 단어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사고가 확장되어 가는데요. 생각과 아이디어를 방사형으로 펼침으로써 사고력과 창의력, 그리고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마인드맵 작성법은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맵을 그릴 주제를 선정한 후 전체의 내용을 대변하는 이미지를 종이 가운데 그리는 것입니다. 이때 색상은 3가지 정도로 단순하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중심이 되는 이미지로부터 주가지를 그려나가고 그 가지 위에 단어나 이미지를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가지에서 부가지로 뻗어나가는 가지를 그리며 단어와 이미지를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가지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세부가지를 만들고 그림과 글자를 혼합해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주가지, 부가지, 세부가지의 그림, 단어, 화살표 등을 첨부해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다음은 시각적인 문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시각적인 문서로 바꾸기 위해서는 키워드화, 구조화, 시각화 과정을 거쳐 서술형 문장을 시각적인 표현으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키워드화를 시작으로 구조화, 시각화를 거쳐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프레젠테이션에서 키워드하는 방법은 서술형 문장, 개조식 문장, 키워드 추출의 순으로 진행시켜 내용의 핵심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부터 키워드 추출 방법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요. 부분적인 내용보다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하고 서술형 문장을 개조식 문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 글을 쓸 때 앞에 번호를 붙여가며 짧게 끊어서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서술형 어미와 조사는 과감히 삭제하고 문장 내 쉼표와 마침표, 그리고 따옴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프레젠테이션에서 구조화하는 방법은 도해화, 도표화, 그래프화 순으로 진행하여 그림, 도표, 그래프로 시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도해화는 텍스트의 핵심을 키워드로 추출한 후 텍스트를 그림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청중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형을 선택할 경우 각각의 특징을 파악해 활용하면 좋은데요. 몇 가지 도형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내부의 선을 이용해 다양한 계층으로 구분해 인구 분포, 회사 비전, 조직 구조를 나타내기에 좋습니다. 교차형은 원의 중앙에는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삽입하고 연결 부분은 서로 공통된 사항들을 표시합니다. 대비형은 경쟁사, 제품, 서비스의 장단점 비교 등에 활용하면 좋겠죠? 전개형은 일정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는 연도별 인구 변화 또는 사업구조 변화 등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합류형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중앙으로 모아져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환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방사형은 하나에서 여러 개로 분리되거나 중심에서 주변으로 나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죠?
도표와는 추출된 키워드가 데이터나 수치를 나타낼 경우 사용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로 주어지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어떤 내용을 제시하는지 파악한 후 제목을 정하고 가로와 세로축 기준을 선정해 줍니다. 이후 표에 데이터를 기입해 주죠. 아참, 출처가 있을 시 출처도 꼭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프화는 추출된 데이터가 일정한 시간이나 순서에 따른 수치일 경우 사용하면 됩니다. 키워드가 양이 많거나 수치로 구성할 경우 도해화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프를 이용하면 간단하고 쉽게 표현이 가능하며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프화 순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수치가 어떤 내용을 제시하는지 파악합니다. 수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후 제목을 선정하고 가로와 세로축을 선정합니다. 그 후에 그래프를 작성하고 단위를 기입해 줍니다. 여기서도 출처와 주석이 있을 시 이를 기입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문서 작성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문서 작성은 왜 필요할까요? 정보화 사회의 대량의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고 실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언어만으로 모든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의사 전달의 역할을 맡고 있고 행정상 사무 처리와 기록 보존,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필요한 문서가 필요하죠. 문서의 기능을 알아볼까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의사 전달 기능입니다. 글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의도가 명확하겠죠. 그래서 내용이 복잡하며 의사 전달이 어려울 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미지화된 문서는 쉽게 이해되며 오래 기억할 수 있죠. 시간 절약과 신속한 업무 진행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의사 보조 기능입니다. 사무와 행정 처리로 형식이나 체제상 문서가 필요한 경우, 또 사무 처리 결과를 보존해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조 기능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문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습관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 많이 들어온 많이 읽는 것입니다.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보는 것. 공문서나 기획서 등 다양한 문서를 벤치마킹할 때 유용하죠. 세 번째는 많이 해본다. 직접 자신의 생각을 문서로 표현하고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공모전에 도전해보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작성된 문서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상 파악, 문제점 도출, 해결 방안과 같은 논리적 전개를 지켰는지, 쉬운 용어와 간결한 표현과 도식화를 통해 가독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인용을 통해 내용에 신뢰가 있는지, 맞춤법과 띄어쓰기 같은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을 통해 문서의 완결성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문서 작성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사용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그 종류엔 무엇이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은 주요 목적에 따라 설명형, 설득형, 오락형 프레젠테이션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설명형 프레젠테이션은 신차 설명 보고회, 세미나, 강의와 같이 중요한 지식, 정보, 사실,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통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죠. 설득형 프레젠테이션은 투자 유지 프레젠테이션, 사업 제안 프레젠테이션처럼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상대방을 설득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청중들의 이해를 돕고 특정한 행동을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락형 프레젠테이션은 결혼식, 돌사진, 동호회, 동창회와 같이 모임이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에서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말합니다. 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편안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프레젠테이션 4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지, 기대하는 목표와 요구 수준이 담긴 목적,
어디서 진행하고 어떤 설비들이 갖춰져야 하는지 확인하는 장소, 주제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 또 학력과 성별, 연령을 알아야 하는 청중, 언제 얼마 동안 시간 분배를 알아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4요소인 목적, 청중, 장소, 시간의 4가지 주요 요소를 주축으로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 후 다시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전략 수립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종종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무대 공포증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대 공포증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만 하면 공포심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럴 때 천천히 심호흡을 하거나 긍정적인 사고, 청중을 개인처럼 대하고 천천히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엇보다도 경험보다 위대한 스승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꾸준한 연습이 무대 공포증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해 실습하기 좋은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3분 스피치와 바디랭귀지 사용입니다. 3분 스피치는 정해진 주제에 대해 대중 앞에서 3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스피치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며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으로 논리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면 되는데요.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2번째는 바디랭귀지 활용입니다. 자세, 아이 컨택, 제스처, 목소리까지 총 4곳을 통해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는 양다리를 살짝 벌려 안정된 자세에서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 중에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청중을 개인으로 간주하고 아이 컨택을 유지하면 좋은데요. 대다수 청중에게 골고루 유지하며 시선을 회피하거나 스크린만 주시하는 건 안 되겠죠? 제스처 같은 경우는 되도록 크고 확실하게 구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느리거나 빠르면 청중에게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 웅변조보다는 대화식 목소리가 청중이 듣기에 편안하겠죠? 또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서는 강한 목소리를 사용하거나 청중의 분위기에 따라 말 빠르기와 톤을 조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